여러분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우리 못다한 문법 공부부터 해야 하겠죠. 13번, 14번, 15번 공부하고요. 자, 이어지는 16번부터 이제 20번까지의 고전 시간은요 우리 남궁인 쌤과 함께 여러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3번 문항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은요 보기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는 적절한 것을 이제 찾는 문항이지요. 여기 보기를 보면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아래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확한 발음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발음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이제 말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판단, 자, 선택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 1번을 보면요. 이 차를기는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발음이 지금 잘못된 발음이 뭡니까? 잘못된 발음이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잘못된 발음은 왜 이렇게 발음된 겁니까?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해서 이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기역을 연음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발음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뒤에 기역만 연음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흘기 이렇게 리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역만 연음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해서 이제 연음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설명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앞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각각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잘 판단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례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맞아요. 그래서 안, 파, 끌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파글이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것은 이 쌍기역을 기역으로 바꾼 다음에,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연음을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설명도 맞는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2번이 적절한 것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이 넋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연음을 하고 된소리 대기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넋, 그 다음에 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요 시옷이 기역 뒤에 있으니까 넋, 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음하고 된소리 대기를 적용해야 하는 것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음한 것은 요 시옷을 탈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역을 연음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부분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 답이 될 수 없죠. 4번을 보겠습니다. 끝틀이 나와 있는데요. 연음을 하고 국외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끝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제 나오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연음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연음을 하고 국외음화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국외음화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앞부분의 설명 틀렸고요. 그 다음에 끝을은 국외음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 티읕을 치읕으로 바꿨으니까 이 국외음 아닌 것이 국외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국외음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앞부분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정답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숲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숲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조사가 오니까 그대로 연음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센 소리 대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 여러분 그냥 연음시키면 돼요. 이 피읍을.
수배는 거센 소리 대기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읍을 여기 지금 보면 비읍으로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것은 거센 소리 대기가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도 역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죠. 이렇게 음운 변동과 관련하여 사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14번입니다. 자, 이 14번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틀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치밀하게 사례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점을 이제 이런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다음부터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은 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기억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아니라 둘을 모두 충족하는 예를 찾는 것은 여러분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봅시다. 여기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붓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붙다의 붓, 그렇죠? 그 다음에 잡다의 잡, 이렇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제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네, 여기에 이 잡히 분석을 하면 여기 어간, 여기 잡히다의 어간은 잡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잡히에서요, 이 잡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입니다. 그리고 희는 접사죠, 피동접사죠. 자, 이렇듯 어떤 말을 이제 둘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이 두 요소를 각각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고 돼 있죠. 이 직접 구성 요소는 수능에 이제 나왔던 건데 여러분 문법은요 나온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온 거일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파생어죠. 자, 여기에서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례예요. 자, 이 사례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결국 보기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 방법 여러분이 그대로 사례에 대응시켜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어떤 요령,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익히면 좋아요. 설명을 할 테니까 주목을 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간이, 자, 여기 요거 어간이죠. 이 어간 붙잡이요 2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간이 어근과 접사, 자,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는 어근 더하기 어근이고 다른 하나는 어근 더하기 접사기 때문에 하나는 합성어고 다른 하나는 파생어였던 거잖아요. 근데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간을 찾은 다음에 그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했어야죠. 그리고요,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자, 직접 구성 요소 먼저 둘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둘로 나누고 그 둘로 나누었을 때 각각이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의 조건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더하기 어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끼리 결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니까 합성어고요. 어근과 접사면 파생어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자, 여기 이 예도 또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밀어붙이다인데 밀어붙이다를 여기다 일단 좀 적어보면 자, 여기 이 보기에 지시되어 있는 사례 왜 잘 봐야 된다고요? 결국 보기의 사례 분석한 그 방법을 갖고
선택지의 사례를 여러분이 그대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밀다의 밀다의 밀인데, 먼저 어간부터 찾아야죠. 이 단어에서 어간은 다 떼고 나면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밀어붙이인데, 여기 이 밀어붙이에 지금 여기 어가 있어요. 이 어는 뭐 연결 어미일 것이고, 그러면 여기 밀다의 밀에, 그쵸? 그 다음에 붙이다, 이 붙이가 지금 여기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밀다의 밀과 붙이다의 붙이는 둘 다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면 좋을 것이, 실질적 의미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체적인 대상 동작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동작 나타냈죠. 실질적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들끼리의 결합이니까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고, 그럼 기억 충족하죠. 여기 니은 충족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붙이 같은 경우에는요, 또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붓 더하기 2로 분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붓다의 붓, 이건 어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접사잖아요. 그러면 자, 직접 구성 요소 이렇게 둘로 분석이 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어간이 밀어붙인데, 여기에 지금 밀다의 밀, 그 다음에 연결어미, 그 다음에 여기 붓, 이, 지금 구성 요소가 3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사례에 바로 기억과 니은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야 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1, 2, 3, 4, 5의 밑줄 친 말들을 봤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이제 내리쳤다를 보면, 이 내리쳤다는 기본용어를 생각하면 이제 내리치다죠. 그래서 내리치다니까 어간을 찾으면, 자, 내리치가 어간이겠죠. 일단 어간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이 어간을 이제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이것은 내리와, 그쵸? 그 다음에 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리는 내리다의 내리일 것이고, 이거는 치다의 치잖아요. 그렇다면 어근과 어근이 이제 결합한 것인데, 자, 이 자체에 여기에 어떤 접서가 붙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이건 니은의 내용은 충족을 하지만,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이제 기억적 충족하는 것인데 2개의 구성 요소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억은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 기억 이렇게 니은 표시를 해놓고 보면, 요 1번의 얘는 기억은 충족 못하고 니은은 충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사례를 즉 보기의 사례를 괜히 분석한 게 아니에요. 그거랑 거의 유사한 게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떠넘기면에서 어간을 찾읍시다. 어간을 찾으면 떠넘기다 기본형 생각하고, 떠넘기다 기본형에서 자, 다 떼고 남은 것은 떠넘기죠. 자, 이것이 어간일 텐데, 그러면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느냐? 떠는 뜨다의 뜨다의 뜨에 그 다음에 연결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넘기가 있는 거예요. 넘기가. 그러면 이것은 뜨다의 그 다음에 여기 넘기, 자, 이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뜨다의 뜨는 실질적 의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근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넘기다도 결국 실질적 의미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근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넘기다에 이 기가 정체가 또 뭐냐고요. 이 넘기는 결국 넘다의 넘에 그 다음에 기가 결합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도 구성 요소가 2개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 구성 요소가 몇 개예요? 3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구성 요소 3개 이상이죠.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골랐어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 밀어붙이다랑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인데, 자,
그쵸? 그 다음에 붙이, 보세요. 뜨, 밀, 넘기, 붙이. 구조가 유사하잖아요. 자, 이렇게 유사한 구조의 단어가 제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 사례 여러분 쉽게 그냥 뭐 이런 거지 하고 그냥 문제 풀 때 고려하지 않지 말고 꼭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바퀴가 진흙바닥에서 헛돌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헛돌았다는 이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형을 생각하면 헛돌다죠. 그러면 이거는 헛자 돌이 어간인데 이 어간은 자 결국은 헛과 뭘로 나뉩니까? 돌로 나뉘죠. 그렇다면 헛은 접사죠. 그 다음에 요건 돌다의 돌이니까 어근이죠. 그렇다면 이 접사와 어근의 결합이네요. 그리고 구성 요소 3개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역과 니은 모두와 관련이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형 오가다예요. 그러면 어가는 오가죠, 오가. 그러면 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와 가로 이제 나뉘죠. 그럼 오다의 오와 가다의 가예요. 그러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데 구성 요소는 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역의 내용은 충족하지 않고 니은만 충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여기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형을 생각해야죠. 그래야 어간 찾죠. 짓밟히다. 그러면 그 짓밟히에 이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죠. 일단 이 집밥에 그 다음에 여기에 희가 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짓밟히라는 어간을 분석을 하면, 직접 구성력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뉘고요. 그러면 이 둘은 구성이 요 앞부분이 이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접사잖아요. 그러면 어근 더하기 접사의 구성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니은의 내용 충족하지 않죠. 그리고 이 짓과 그다음에 요 짓은 접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접사와 그다음에 또 이거는 실질적 의미 갖고 있으니까 어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성 요소가 이제 이것이 또 나뉘는데, 그럼 구성 요소는 지금 3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역의 내용은 충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동그라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요. 어려웠어요. 사례를 치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점을 잘 분석을 못했는지 꼭 다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14번 함께 했고 이제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견문장은 혼문장보다 이제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제시된 혼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견문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료가 있고요, 조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건과 관련하여 견문장을 만든 얘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유념해야 되는 점을 하나 우리가 함께 알고 가야 될 텐데, 사례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례 분석을 특히 어떤 것들을 잘해야 되느냐? 의문의 측면에서 의문 변동에 대해서 분석적인 이해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14번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잘했어야 되는 거냐면 그 단어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단어에서 형태소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태소 단어 분석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장 분석.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의문과 관련하여 의문 변동, 그 다음에 단어 구성, 즉 형태소 분석, 그 다음에 문장 분석. 자,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내가 연계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수특과 수완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들을 다 잘 분석할 수 있는지 남은 시간 동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1번을 보면요. 기억,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명사절을 찾아야 돼요. 기억의 예니까. 근데 이 명사절, 자 보통 이제 미음, 기로 이제 끝난 것인데 이 얼음까지가 절인가요? 아니겠죠. 여기서 이 얼음은 명사잖아요. 그냥 얼음을 먹었다. 그럼 이 안에 이 안겨 있는 절은 뭐냐? 바로 여기죠. 이 추운이 지금 이 날씨를 꾸미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 안겨 있는 것이냐? 자, 여기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본다면 날씨가 춥다. 그것이 이제 안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절이냐? 바로 관형절이죠. 왜냐?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기억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1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야 했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이제 불평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얼음을 먹다 누가요? 동생이. 이 동생이 얼음을 먹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뒤에 동생을 꾸미고 있으니까 관형절 맞죠? 그렇다면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여기 이 말. 여기 추위와 상관없이. 요것이 이렇게 먹었다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부사절입니다. 왜냐? 뒤에 용언 꾸미고 있으니까. 그다음 적절하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날씨가 춥다. 자, 이것이 여기 뒤에 고라는 인용격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인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이제 얼음을 먹었다라고 됐는데 이 앞에 형과 뒤에 동생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서로 이 지만이라는 이런 연결 어미로 연결돼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번은 적절한 거죠. 네. 함께 15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문법의 어려운 문제들 다 킬러 문항이 있었어요. 자, 그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16번부터 20번은요. 남궁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공부하면 되고요. 저는요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봐요. 안녕. 자, 김철원 선생님으로부터 바통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문학 고전시가 세트를 이번 시간엔 공부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자, 문학을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총평했었던 얘기 중에 핵심적인 사항들만 문학에 관련된 거 한마디만 딱 언급하고 가죠. 느꼈겠습니다만 연계교재 또 강의로부터 EBS 연계 출제가 굉장히 뚜렷했고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6개의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5개가 EBS 수능 특강 문학과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연계 출제가 됐어요. 뭐 운문문학은요 더 말할 것도 없죠. 현대시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고전시가에서도 심지어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연시조의 경우 고산국어과에서 단 한 수만 연계교재에 수록된 것과 다른 수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는 선생님 제가 몸을 덜 만들어서요. 제가 아직 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수능 특강 문학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수능 완성 아직 미처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연계의 덕을 확실하게 보기가 이번 시험에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11월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문학 작품, 수록 작품, 연계 작품 철저하게 공부해 두어서요.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거 지문을 통째로 안 읽어도 되잖아 라는 어마어마한 혜택. 그렇게 고스란히 저축된 시간을 전부 어디에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비문학, 독서 지문, 어려운 지문, 킬러 문항 푸는데 다 갖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그게 고득점의 전략이 되는 거라는 꼭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보세요. 아까 화법과 작문 할 때 제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했죠. 화작 자체에 관한 얘기로서 중요한 건 넘어서서 그 화작을 빨리 해결하는 게 결국엔 나중에 독서와 문학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얘기했듯이 문학도 마찬가지죠. 문학을 연계의 덕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점수를 잘 얻는다는 것 플러스 독서에다가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게 키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아직은 안 됐다. 좋아요.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수능 때는요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돼요. 됐죠? 자,
고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16번에서 20번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트 자체의 어떤 난도를 만약에 그냥 1대1로 다 그대로 놓고 비교를 한다면 이번 시험 9월 모평에서 세트 자체의 난도가 가장 높았던 세트는 아마도 고전시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랬을 겁니다. 이건 두 작품 모두 가는 수능 특강 나는 수능 완성에서 연계 출제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어떤 함정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헤쳐나가지 못했다면 이거 까다로운데? 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일단은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충실히 해놨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함정들을 잘 피해 나갔어야 됩니다. 자, 집중하시고 수능 특강 강의에서 수능 완성 강의에서 제가 일일이 다 꼼꼼히 설명하고 연계에 대비하고 했었습니다만 또 해설이니까 텍스트 함께 읽어나가면서 큰 틀에서 해석해 나가도록 합니다. 상충곡이에요. 수능 특강에 63쪽에 수록되어 있었고요. 우리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공부했죠?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고라고요. 화자가 속세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내 생애가 어떠냐고. 이거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자부심의 표현이죠. 그죠? 옛날 옛 사람들의 풍류에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사실은 그 정도에 미친다는 생각이 자기는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보세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여기 하다는 건 많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많은데 왜 그들은 살림에 묻혀서 사는 그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도대체 왜? 수간목을 벽에서 알피두고 자 그냥 몇 칸짜리 초라한 초가집 소박한 거처를 어디에다 마련해요? 맑은 시냇물 앞에다가 자연 속에다가 좋은 곳에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그런 거처를 마련하고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속에다가 거기에서 풍월 주인 되었어요. 자, 풍월 주인이 됐어요. 자연이죠. 자연의 주인이 된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나요? 그래서 이런 사대부들의 어떤 그 시가에는 맨날 풍월 주인이 됐으니까 이건 무슨 정승 아니 황제 천자 안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풍월 주인 됐어. 자기는 자연의 주인이에요. 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뭐 본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나한테 뭐 일을 안 맡겨. 근데 다만 싸우고 다툴 리가 없는 이 자연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나한테 시키셨어. 내가 자연의 주인이야. 그죠?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이랬습니다. 상춘곡이요. 이 봄을 기본적으로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봄의 아름다움과 즐거움,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쾌락, 지극한 쾌락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계절적 배경이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 도화행화난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그러니까 이게 상춘곡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새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느끼는 지극한 쾌락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자, 도화행화 이게 전부 또 녹양방초 이런 것들이 전부 봄을 환기하는 그죠? 그런 사물들이죠. 그죠? 자연물들이죠. 도화행화가 뭔데요? 복숭아꽃, 살구꽃, 도화행화입니다. 석양 속에 피어있고 그 다음에 녹양방초, 푸른 버드나무와 또 향기로운 풀들은 또 가랑비가 내리는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을 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정말 이거는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이 되었다?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치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착 재단하고 마름질하고 또 아니면 또 밑그림 그림 위에 섬세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이거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개워 소래마다 교태로다 그랬습니다. 춘기를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를 부려요. 아양을 떠는 거죠. 근데 이 새는요, 보세요. 춘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뭔가 자기와도 관련이 있는 거야. 왜? 무라 일체연이 흥이야 다를 소냐 이랬거든요. 흥이 저 새와 내가 다르겠느냐? 흥이. 그죠? 그러니까 무라일체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춘기를 못 내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이 새의 소리는요. 일종의 감정이입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새가 붓을 피운다. 그러면요. 그건 자기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작중 상황이 그렇다면 슬프기 때문에 저 소리가 붓을 피들린다. 그럼 그건 감정이 화자의 감정이 저 새에게 이입됐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이 새가 춘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고 있다면 그건 이 봄의 기운이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서 신나고 있는 화자의 감정 거기에 투영된 겁니다.
감정이 여기에 이입된 대상이라고 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물화일체라서 흥이야 다르겠느냐? 그 새랑 나랑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됐죠? 제가 요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이따 문제 결부되기 때문이고요. 제가 사실 이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유를 가지고 수능 특강 강의 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유념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문제 틀리지 않겠죠. 그죠? 자,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여, 또 밑에 나옵니다만 미음 완보 맨날 나오는 말이잖아요. 시를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그냥 한가롭게 거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산속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 이게 뭐예요? 한가 한가운데 인생의 참된 기쁨, 그쵸? 그 한중진미를 알 이가 없이 혼자, 나 혼자라고. 그러니까 누구 이 진짜 정말 참된 맛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나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 리 없이 혼자로다. 이겠습니다. 자, 이봐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그랬거든요. 이웃들한테 뭘 제안하는 거예요. 뭘 제안합니까? 산수 구경 가자고. 답청을 한 오날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자, 풀 밟으면서 노는 그런 어떤 그 풍속이 있죠, 그죠? 그거 오늘 하고, 또 욕기는 기수해서 목욕한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몇감기 같은 거죠. 그런 거는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이면 또 낚시질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할 일이 굉장히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왜 뭐 그런 거 들어봤나요? 놀다가 지친다고? 봄에 그 봄을 즐기느라고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바빠, 그쵸? 자, 갓 괴어 닉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곤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갓 괴어 익은 술이 있으면 옛날에 술은 이렇게 갈건 이런 걸로 받쳐가지고 걸러내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이제 이 맑은 것만 받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한 잔 마시면 탁 꽃나무 가지를 꺾어줘. 내가 한 잔 먹었군. 탁 시한수 짓고 탁 두 잔째 마시면 또 한 가지 딱 꺾어서 앞에 놓고 이거를 수 놓고 먹는다고 하거든요. 탁 얼큰하게 취했어. 아, 내가 시를 뭐 7편이나 지었군. 꽃나무 가지가 7가지 꺾여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7잔 마셨군. 수 놓고 먹으리라. 낭만과 풍류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화풍이 건듭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그랬습니다. 온화한 바람이 건듭 불어서 푸른 물을 건너와요. 이건 수평적인 움직임이죠. 그런데 청향,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낙홍, 떨어지는 붉은 꽃잎은 오세진다고. 이거는 수직적인 움직임이고요. 그러면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뭔가 쫙 이렇게 짝을 짓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 가지고 수평의 움직임, 온화한 봄바람이 건너오는 풍경과 또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지고 여기에 이 녹이나 또 여기 홍 이런 것들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고요. 감각적으로 굉장히 표현을 잘했습니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한테 말해라. 소동 아해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술 파는 집에 술 있는가 물어봐가지고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 아까 소요 음영 같은 말입니다. 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조한 물에 자 맑은 모래가 비추는 깨끗한 그런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해로다 그랬습니다. 도화라는 건 뭐야? 아까 나왔죠? 도화라는 거 복숭아꽃이에요. 근데 복숭아꽃은요 봄을 환기하는 그런 꽃이기도 하면서 봄을 대표하는 그런 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뭐죠? 도화는 무릉도원을 자연스럽게 환기하는 동양의 문학적 전통화에서 그러니까 도화가 떠내려오면 야 저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 위에 어딘가에 무릉도원이 펼쳐져 있겠지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돼 있어. 그죠? 자 그렇다면 무릉이 가깝도다 저 들판이 거기인 것인가 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이게 정극인의 상춘곡이고요. 이런 가사 작품 이 사대부들의 어떤 강호 한정을 노래한 그 가사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공부를 여러분 철저히 수능 특강에서 이미 해 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 작품 우리 함께 공부했었고요. 이해와 감상 충분히 됐고 그럼 이제 나로 갑니다. 이번엔 수능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능 완성 고상국어과까지는 아직은 선생님 저는 진도가 못 나갔어요. 강의도 다 못 들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능 전까지만 우리가 그런 걸 다 해내면 되는 거니까 하도록 합시다. 나 작품으로 가는데요.
이의 고산구곡가입니다. 총 10수짜리 연시조고요. 자,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이때 사람이라는 건요 뭐예요? 이 사람은 속세의 사람들이죠. 이 고산구곡담 이 화자가 자신이 은거하면서 학문을 수양하고 이러고 있는 내 거처 주위의 요 인근의 요 아름다운 풍경 여기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여기는 진짜 숨어있는 아늑한 깊은 곳이거든.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작품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도 강조했었고요. 이 작품 하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이제 출제 요소로 기본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가 이 노래를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어떤 중의적 가능성, 해석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간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애초에 이 작품 안에 담겨있는 화자의 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즐기겠다는 쾌락, 사실 자연 안에서 그 아름다움에 찬탄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그 기쁨만큼 이 당시 사대부들에게 더 큰 그것만큼 큰 쾌락이 어디 있었겠어요? 없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그 한가로운 마음과 또 하나는 뭐냐면 한쪽은 이인은요, 율곡 이인은요 당대 최고의 학자셨잖아요. 그럼 아마 당대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말해도 괜찮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 추구에 대한 학문 수양에 대한 도를 닦는 공간으로서의 자연, 그런 인식도 이 안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이 모르는 뭘 모르는가 하면 이 고산구곡담의 인근의 아름다운 경치를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중의적인 가능성 뭐예요? 학문의 기쁨, 학문의 깊은 경지,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한 거야. 그쵸? 자, 주모복고 하니 번님네 다 오신다. 요거 연계교재에서 공부했겠습니다만 풀을 베고 자기가 거처를 마련하고 났더니 번님네가 다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긴 잘 모르던 곳이야. 알려져 있지 않던 곳인데 내가 가서 후진양성하면서 자연 속에 한가하게 살겠다고 집 지으니까 그때서야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얘기가 우리 20번 같은데 문제 출제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즈버 라는 겁니다.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죠? 주자가 무의도가라는 노래를 지은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본따서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무의를 상상한다는 것은 즉 학주자를 한다는 어떤 그 주자를 본받아서 주자를 배우고 주자를 공부하겠다는 그런 주자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겠다는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는, 그리고 이 작품의 창작의 모티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제1수가 일종의 서사 역할을 하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2수에서부터 10수까지가 1곡은 어둠에요, 2곡은 어둠에요 이렇게 초장이 일종의 뭐랄까 형식적인 통일성 같은 것들을 띈다고 배웠죠. 어떤 식으로?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1곡은 어디매요? 어디매요? 관암에 해 비친다. 그래서 이제 각각 여기가 각각 제2수에서는 관암, 제3수에서는 뭐 거기 제3수에서는 화암 이런 식으로 장소가 계속 변화하면서 각각 요 9군데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평무에 그러니까 자풀이 우거진 그 벌판에 안개가 거치니 원산이 그림이로다 그랬는데요. 요거 몰라 여러분 이것까지 눈치 못 챘겠지만 우리 저기 수능 완성에는 원산이 아니라 원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원산이 그림이로다. 멀리 있는 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거예요. 됐죠? 손간에 소나무 사이에 녹준을 놓고 이제 술잔, 술동이 같은 걸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되게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건데요. 벗 오는 양 보노라, 물론 지금 요번 9월 모평에서는 요게 출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때 벗 오는 양 보노라라는 것은요, 반가운 벗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참 보기 좋고 반갑다는 뜻이지 실제 벗이 여기에 오는 건 아닌 상황이에요. 왜? 여기에 사실은 혼자 앉아 있는 상황을 상상해야죠. 그죠? 그리고 벗 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반갑게 본다라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암의 해 비치는 이 아침 풍경에 대한, 관암의 해 비치는 풍경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곡은 어둠에요, 화암의 춘만 커다 그랬네요. 자, 화암의
꽃 모양 바위가 있나 보죠, 뭐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구체적인 지명일 수도 있고요. 화음에 춘만 커다. 봄이 아주 깊었어. 벽파에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서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질을 모르니 알게 안 들었더리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승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승질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이 작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그 해석의 가능성하고 관련 있는 거라 그랬어. 뭐? 사람들이 속세의 사람들이 이 경치 좋은 곳을 모르니 알게 안 들었더리. 무슨 얘기야? 푸른 시냇물에 내가 꽃을 띄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저게 저 속세로 흘러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시냇물에 거슬러 올라가 보자. 와 보니까 화암으로 도착해서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이렇게 알게 한들 어떠리. 또 하나 이 두 가지 중의적 가능성 가운데 이때 승지를 모르다 이때 승지는 경치 좋은 곳의 의미 말고 또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학문의 깊은 경지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꽃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을 소개하는 매개이기도 한 거고 깊은 학문의 경지에서 느끼는 기쁨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매개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중의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수로 갑니다. 오곡은 어데메요 은병이 보기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병이라는 건 뭐겠어? 숨어있는 절벽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소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이게 지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물가의 정사는 소세함도 가히 없다 그랬습니다. 소세함이라는 건 기운이 맑고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중의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해당되겠죠. 왜? 이 안에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가르칠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영월 음풍. 이건 뭐야? 자연을 즐기면서 시를 읊조리고 한가롭게 노닐 거야. 그러니까 즐기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쾌락의 삶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하는 후학을 양성하고 하는 그런 어떤 학자로서의 삶을 함께 하겠다, 병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칠곡은 어둠에요. 자, 요 8수만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작품 전체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낯선 수, 안 읽어본 수 8수가 나와 있다 할지라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읽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칠곡은 어둠에요. 풍암에 추색토다. 자, 추색이라는 건 가을의 기운 아니겠어요? 가을 색깔, 가을 모양, 가을 풍경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풍암이라는 곳에 추색이 막 이제 아름답게 아까 춘만 커다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계절의 일종의 흐름이 있는 거지. 이건 가을 풍경이네요. 청상 10개 치니 청상이라는 건 뭐겠어? 맑은 서리가 10개 치니 절벽이 수놓은 비단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차가운 바위에 혼자서 앉아 집을 잇고 있노라. 이때 집을 잇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때 집은 속세의 집, 뭐 집안일, 속세에서의 일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잊고 여기에 지금 풍암에 앉아가지고 한암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국어권어되며 제 10수네요. 문산의 세모커다 그랬습니다. 세모커다, 세모라는 말 알죠, 여러분? 이 세모는 뭐예요? 이제 연말이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건 겨울이 됐다는 얘기거든. 이땐 가을이고 이건 겨울이네요. 이때 문산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건 지명일 수도 있고요. 또 중의적 가능성 생각하면 이건 학문의 거대한 산 같은 걸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어너드메어 문산의 세모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시라 이랬습니다. 지금 요 눈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게 이제 이따가 문제에서 다룰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의 핵심적인 정답지에 들어가 있는 시어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국어너드메어 어드메어 문산의 세모커다. 겨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이 됐어요. 그래서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죠. 기암괴석이라는 게 뭡니까? 막 온갖 희한한 모양의 돌, 바위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암괴석이 있는 곳은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막 보죠. 그게 명승지야, 그죠? 그런데 그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자, 이 눈이라는 건 제가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은요, 사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에 덮여 있는 그 바닥에는 안에는 눈 덮인 안에는 기암괴석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걸 온 세상이 흰 눈이 덮여 있는 걸
덮어놓은 그 겨울 풍경 또한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즐기고 아름답다고 찬탄하고 있는 그런 겨울 풍경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자연물이고 소재예요. 이 눈도. 그렇죠? 아름다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암괴석을 가리고 있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눈이 아니라면, 눈이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덮여있지 않다면 저 안에 더 희한하고 참 볼 게 많은 게 기암괴석이 있는데 눈 때문에 가렸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자, 됐습니다.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노는 사람들, 유인이에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유인이라는 건 이제 막 노는 사람이란 뜻과 함께 또 하나 뭐냐면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렇죠? 그냥 공부 안 하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이때에도 여보세요. 이 기암괴석도 아까 문산을 학문의 거대한 산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때 기암괴석은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학문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공부를 막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나요? 학문의 어떤 그 경지에 올랐을 때 느끼는 쾌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깊은 학문의 경지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절묘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암괴석 그거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학문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해보지도 않고, 에이 공부 그거 해봤자 별거 없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공부 그렇게 하고 있나, 야 그냥 놀자, 이런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비판, 이런 것으로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지문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 가, 나 모두 연계교재에서 연계 출제된 작품이라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풀고 마무리합니다. 16번인데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고전 시가를 가지고 표현상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그 안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막 조회해야 되는 문제는 되도록 잘 안 내는 편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1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생각해 봅시다.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는지 아닌지 같은 것들은 이런 선지가 나왔어? 다시 막 찾아가서 과거 회상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가야 되는 종류의 선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읽으면서 감상했다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번 선지는 한번 보세요. 음성 상징어의 사용 그랬거든요. 이건 의성어, 의태어가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생동감을 부각할 수 있겠죠. 이리로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음성 상징어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이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16번 문제를 봤더니 이 긴 걸 다시 또 다 들여다봐야 돼요? 의성어, 의태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풀까요? 그거 좀 불안한데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성격이 선지가 좀 달라요. 2번은 지금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 수능에서 이랬을 때 2번 이거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야지. 자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닐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세요. 자,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거, 일단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2번 비슷하게 이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치고요. 자, 역사적인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는데 글쎄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주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가만히 있어보자.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또 일단 넘어가 봐. 선지를 다 읽어본 다음에 판단하세요.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답 나왔네.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고 그 중에 적절한 진술 중에 이게 하나에 불과하다면 나머지들 여러분들 되게 바빠질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안에서 여기에 이게 음성상징어가 있죠 없죠 막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했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게 답이 있어.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읽으면서 애초에 상충곡은 자연물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인 봄의 그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걸로 가득 차 있는 작품이에요. 더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도화행화가 뭐 피어나고 무슨 어디 있어요? 녹양방초가 뭐 한둘이 아니죠. 나는 어떻습니까? 고산구곡가는요. 거기에도요. 자연물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 예를 들면 관암에 해 비치는 광경도 나오죠. 그건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요. 또 혹은 춘만 커다, 또 추색이 좋다 어쩌고 했던 그런 것들도요. 전부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도 시간적 배경이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자연물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예요? 저기 추색에 관련된 거 제8수에 보면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같은 거 보세요. 자연물을 통해 가지고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여러 개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나머지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틀린 말이니까 여기가 맞고 여기가 틀리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그런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정답을 빨리 고르시라 라는 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17번이에요.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봅니다. 이 문제도 살짝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조선전기의 시조 가사는 그랬어요. 요 시조는 고산국 갈 테고 가사는 상충곡일 테고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자 보세요.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됐다. 핵심은 이거죠. 그렇죠?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화 상황, 딱 이게 대화다 아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 약간 열어둔 거지 표현을, 그죠? 자,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을 통해 가지고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된다. 요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선지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 여기 보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럼 봅시다. 선지 판단해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고르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겁니다. 1번 기역에서는, 기역 어디 있어?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고는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자, 질문하기를 통해 뭘 확인하려는 건 맞는 것 같아. 선뜻 1번 답이구나 하고 확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자, 청자는 누군가 하면 홍진에 묻힌 분이고요. 화자는 이 작품에서 화자예요. 나고요. 그죠? 근데 나가 홍진에 묻힌 분들한테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는데 그게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것을 확인한 그런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한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1번 선지가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때의 청자는요, 보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대부들끼리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때의 청자는요, 홍진에 묻힌 분이고 그들은 그냥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그 중에는 양반 사대부들도 있을 테고, 그러나 나하고는 문화적 취향이나 그런 게 동일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홍진에 묻혀 사는 분들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 안에서 풍류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인데,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동질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니은에서는 그런데 니은이 뭐냐면 이반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그랬습니다. 청자가 이웃들이에요. 그죠? 불러들여 함께 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 동질성 회복을 권유한다는 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왜? 함께 산수 구경을 가면 동질성이 회복되는 거지. 그런데 함께 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 내용상? 디귿 봅니다. 디귿은 뭔가요?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뢰어라. 술동이가 비었으면 나한테 말해. 야, 사러 가면 되지. 자, 디귿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상대의 부탁을 수용했나요? 술 사주세요 이런 건가요? 아니요. 이건 지금 그냥 일종의 큰 풍류의 일종인데, 이 풍류를 즐기는데, 이 낭만을 즐기는데 이 자연 속에서 술이 없으면 되나? 야, 술동이 비었어? 야, 빨리 보고해. 더 사러 가야지.
너랑 함께 마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시는데 부족한 거야. 그래서 사가지고 오면서 물론 함께 즐기면서 한잔하는 벗들과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데 갔다가 사가 오는 길에 보세요. 앉아가지고 맑은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한 잔 또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자, 상대의 부탁을 수용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을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리을 갑니다. 리을 어디 있어요?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안 들었더리 그랬어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왜? 사람들을 일깨운다라는 것은 두 가지, 물론 여기는 지금 어느 한쪽으로 확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일깨운다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경치를 알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학문의 경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학문의 기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알게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청자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자기는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 미음은 어디 있습니까? 미음 어디 있어요?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그랬는데요. 미음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 와보지도 않고 볼 것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야. 그죠? 어느 정도 비슷한 진술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일부러 명확하게 틀린 지점들을 막 집어넣음으로써 4번만 적절한 진술이고 나머지는 틀리게 틀어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3번 선지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여기서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그랬는데 이것도요. 이때의 청자가 뭐예요? 술동이 비었거든 나한테 아뢰어라 할 때 그 청자는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술동이 비었을 때 나한테 빨리 보고해야 되는 이 심부름하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번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가, 상춘곡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겁니다. 자신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건 우리 아까 처음에 감상했던 그대로죠, 그죠? 자기가 풍월주인이래. 그리고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막 그런 자부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봅니다. 붓으로 그린 듯한, 자, 뭐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숲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 건 정답 2번 찾았죠. 왜? 아까 이 새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물아일체의 대상, 감정이입의 대상. 그러니까 화자가 저 새 참 부럽다 그게 아니라 저 새의 흥과 내 흥이 다르겠느냐, 하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답을 2번으로 명확하게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 또 그렇게 판단 못하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있을지 몰라요. 답을 못 찾았던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자,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뭐 답청은 오늘하고 뭐 욕기는 내일하고 아침에는 뭐 채산하고 저녁엔 나조회는 뭐 저기 뭐야 조수하고 이러자 그랬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 거야. 막 설레는 거야. 오늘, 내일, 아침, 저녁 할 일들이 막 빼곡해. 스케줄 너무 바쁘네. 봄을 즐기려면. 됐죠? 4번.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그쵸? 술잔에 향기가 지고 옷에 꽃잎이 지고 자연과 일체감, 하나가 되는 거지. 술 마시고 있는 자기가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체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면 이상향, 무릉도원을 생각하는 거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했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아까 감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는 지점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이제 16, 17, 18번은 어떻게 왔다 치고 이제 이 세트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겼던 19번, 20번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A에서 F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거든요. 이 A에서 F가 전부 뭐냐면 시, 시, 구 이런 것들입니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묻는 문제는요.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막론하고 무조건 수능에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예요. 가의 화자는 상충곡의 화자가 거처인 수간목 A죠?를 나와 B와 C, B는 정자고요. C는 시냇가예요.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E와 F는 E와 F가 어딘가 하면 E는 관함이고요, F는 풍암이에요. 는 D를 구성하는 장소, D가 뭐냐면 고산구곡담의 9개의 명승지를 포괄하는 게 고산구곡담이니까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 맞죠, 그죠? 화암과 관함이 무슨 종속적인 관계, 주종의 관계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갑니다.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B와 E를, B는 정자, E는 관함 그랬는데요,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자, 정자하고 관함이요, 일종의 예찬의 대상인 거는 뭐 맞다고 봐야 될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가의 화자가 정자를 예찬의 대상으로 삼았냐? 그것까지는 정자 자체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정자가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는 정자니까 그 정자도 큰 틀에서 보자면 예찬의 대상이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답인 이유는요, 이거 그냥 맞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많이 틀렸는데, 자 보세요.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비교의 어떤 의미를 구성할 만한 단서가 이 안에 지금 이 맥락이 있나요? 없어요. 따라서 이걸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거 꽤 어려운 문제죠. 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된 거예요. 명백하게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근거가 없는데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답이 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한테. 그죠? 자, 4번. 가의 화자는 A에 인접한, A 수간목에 인접한 맑은 풍경, 그 벽계수에 관한 이야기, 그 주변의 맑은 풍경.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자신이 D가 뭐냐면 고산구곡담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 왜? 사람들이 모르더니 내가 주모복고 했더니 번님네들이 다 오셨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C가 뭐냐면 시냇가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조음으로 잔을 씻어서 들고 이렇게 쫙 쳐다보니까 도화가 떠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나의 화자는 F를 향해, F가 어디 있는가 하면 풍암입니다. 풍암을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풍암의 추색이 좋고, 자,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인 게 풍암 거기의 풍경입니다. 따라서 F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대체로 판단이 이랬을 거예요. 답이 없는데 뭐지? 다 맞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거나 하나 턱 골랐는데 틀렸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3번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정답을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로 갑니다.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역시 3점 달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봅시다.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자, 연보가 있어요.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 됐죠? 자, 여기 은병, 우리 아까 은병이 몇 곡에 나왔더라? 뭐죠? 5곡은 얻으매요 할 때 제 6수에 나왔네요. 그죠? 그때 그 은병이에요. 주자가 은병에 후학을 양성했던 것을 본받았다. 아까 처음에 저기 작품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고, 수능 완성해서 강의할 때도 또 설명했던 거고. 자, 이렇게 특히 이제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라는 그 제 1수에 있는 종장에 있는 얘기들과 언급되어 있는 저기 내용들과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산구곡과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됐죠? 어디에? 연보에. 두 가지.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주자를 본받았다는 점하고, 자기가 이 노래를 지은 이후에 자기를 이 고산구곡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연보에.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라는 글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욕심 없는 마음, 그다음 또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이게 송애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안에 나오는 시어, 소재들 엮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설명으로 한번 읽어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번인데요.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그 기록이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뭐라고? 요런 어디 있어?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했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자기의 생각을 담았다는 그런 얘기를 참고할 때, 고산구에서 생활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번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여러 지인들과 교유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글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번님 이렇게 따옴표로 한 게 이제 시어를 가져온 겁니다. 텍스트에서. 자,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 보기에서 앞부분에 나왔던 거야. 참고할 때 학 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 왜? 앞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연보의 내용에 자기가 이 글을 쓴 이후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으니까, 호응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그렇겠네요. 왜? 이 은병은 아까 제6수에도 나왔지만 좀 전에 보기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주자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은거했던 곳이 은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일부러 은병을 여기 오곡에서 다룸으로써, 제6수에서 다룸으로써 주자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 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왜? 아까 거기에 송혜기의 기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그러면 자, 공부하는 것하고, 그래서 도를 이루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기는 것하고가 서로 모순 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 아까 제가 텍스트 읽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눈에서, 자 보세요,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 이건 아니란 얘기죠. 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송혜기의 기록에서 이 부적절성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판단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눈이 나오는 제10수에서 국어는 얻으매요 문산이 세목하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시라 유인은 오지 않고 볼 것 없어 하도록. 자, 그때 눈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의 일부이면서 또 자연의 아름다움의 대단한 기암괴석인 그것들을, 아름다움을 또 어떻게 보면 묻혀서 안 보이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를 띠는 시어이지, 이 눈이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더군다나 의지, 이런 것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의미상으로. 됐죠?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썩 쉬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감상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물론 운문문학은, 감상이라는 건 각각의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큰 틀에서 작품의 주제와 화자의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고 제대로 감상하는 걸 얘기해요. 그럴 수만 있다면 5번이 이게 이런 것하고 관련 있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19번과 20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여겼을 거고요. 이렇게 텍스트 자체가 연계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1번부터의 비문학은요, 독서는요, 일단 또 김철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고, 저는 또 그 다음번 문학에서 여러분과 또 재미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내공을 길러보도록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죠.